기후변화 좀 이상한데? 이거 좀 문제 해결해야 될 것 같아. 그동안 인류가 걱정만 해왔던 것들을 실제로 풀기 위해서 이 속도가 나기 시작했던 것은 저는 2018년도에 IPCC 보고서에서 1.5도가 마지노선이다 라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첫 번째 제가 강의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2050 탄소 중립과 지자체의 역할이라는 이야기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제 강의는 총 3개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도대체 2050 탄소 중립이 뭘까요? 탄소 중립을 둘러싸고 국내외적으로 어떤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정부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기후위기와 탄소 중립이라는 거대한 화두 속에서 지자체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렇게 3가지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최근에 여러분 지난주 지구의 날 기후정상회의가 열린 거 보셨죠? 자, 그 기후정상회의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지금 2050 제가 탄소 중립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날은 2050 탄소 중립은 당연히 가는 거고 2030년까지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우리의 목표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회의가 바로 지난주 금요일에 열렸습니다. 저도 기후나 에너지 전환 문제 이 활동을 가지고 한 20년 가까이 활동을 해왔는데요. 최근에는 그동안 인류가 걱정만 해왔던 것들을 실제로 풀기 위해서 이제 조금씩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 지구의 날이 51번째, 그러니까 거의 한 반세기 가까이를 우리가 지구의 날을 가지고 기념해 왔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인류가 기후변화 좀 이상한데? 이거 좀 문제 해결해야 될 것 같아. 이상해 라고 문제인식을 가지고 첫 번째로 모임을 했던 것이 1988년도였고요. 그래서 리우 회의, 92년도에 리우에서 만나서 우리 기후변화 협약 같은 거 만들어서 이거 대응해야 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기후변화 문제도 한 30년을 다뤄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 30년을 다뤄오는 과정에서 교토의정서가 나와서 선진국이 먼저 줄이겠다 라고 약속을 했던 거고, 아니 교토의정서 선진국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 이것보다 더 많은 나라들이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했던 게 2015년도의 파리협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파리협정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온실가스를 얼마를 줄일까 행동할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 속도가 나기 시작했던 것은 저는 2018년도에 IPCC 보고서에서 1.5도가 마지노선이다 라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막 속도가 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탄소 중립, 그리고 정말 탄소 중립이 뭔지, 저걸 하려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노력을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 이야기를 요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2050 탄소 중립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비대면, 그린 뉴딜, 최근에 새로운 개념들, 그리고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해요. 다 외래어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겠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실제로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그만큼 뭔가 세계의 변화의 속도가 빨라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면 너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돈을 모았어 라고 돈을 넘겨주는데, 이 어린이가 살아갈 미래는 거의 파탄난 지경이 아닙니까? 제가 처음 이 그림을 한 3년 전에 봤을 때 야, 이거 되게 인상 깊다라고 생각했는데 지난해 이 그림을 보니까 너무 다르더라고요. 와, 우리가 마스크 쓰는 단계까지는 왔구나. 생태계의 파괴, 그리고 기후위기의 심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의 삶의 토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산업화 이전과 대비해서 저도
강의를 할 때 지금 1도가 상승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난 4월 20일 날 세계 기상청의 이 기후와 기상을 연구하는 연구소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지구 평균 기온이 지금 1.2도 가까이 상승한 걸로 나온다라는 거였어요. 와, 이 속도가 실제로 빨라지고 있다라는 게 저는 느껴지고요. 지난해 호주 산불, 방글라데시의 홍수, 그리고 2020년 2월 달에 남극에 있는 세종과학기지의 모습. 예전에 제가 기후 강의를 할 때 기후위기가 얼마나 심한지를 가지고 설득하는 데만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그런데 이제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그냥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정도의 위기감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해 우리가 54일간의 장마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는 11월 달이 딱 됐을 때 11월이면은 다 추수를 막 할 때 아닌가요? 그때 나온 뉴스들을 보면은 역대급 장마하고 태풍 때문에 쌀 생산량이 5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라는 걸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가 일으키는 우리 재난으로 인해서 집을 잃어버린 사람들,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분들, 생명을 잃은 분들, 그리고 그것이 식량 생산에도 바로 영향을 미치는 우리가 바로 지금 위기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원인이 뭘까? 그 원인에 대해서 국제사회는 오랫동안 논의를 해왔고, 여기 보시면은 이 왼쪽의 그래프는 인류가 1차 에너지로 어떤 에너지를 쓰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면 저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깔려있는 저 색깔에 해당되는 바이오 연료가 우리가 아주 오랫동안 에너지로 써왔던 나무 연료입니다. 조선시대는 나무로 밥도 하고 난방도 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시면은 1900년대, 1950년대, 1970년대를 쭉 올라가면서 석탄과 석유와 가스를 집중해서 쓰기 시작하고, 이것이 CO2 형태로 이 온실가스로 배출되기 시작하고, 그 대기 중에 CO2를 포함한 주요한 메탄가스라든지 육불화학이라든지 인간의 경제활동으로 인해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지구 평균 기온을 상승을 이렇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 속에서 지구의 평균 기온은 계속 올라가기 시작했고 1도, 1.2도 이 상황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그래프를 볼 때마다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기는 인류 문명상 화석에너지든 물질 소비든 최고치를 찍고 있으면서 또 온실가스 배출량도 그만큼 많이 하고, 그동안 우리가 배출한 온실가스 때문에 그로 인한 피해도 같이 동시에 입고 있고, 또 이걸 앞으로도 계속해서 끝간데 없이 배출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방향을 전환할 것이냐의 기로에 놓여 있는 그런 선택을 그나마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2018년도에 저희 2015년도에 그 파리 협정에서 지구 평균 기온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은 어느 순간 한계가 올 텐데 우리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몇 도 선에서 안정화시켜야 될까 가지고 논쟁이 붙었습니다. 1.5도냐 2도냐를 가지고. 그래서 주요 선진국들은 2도 정도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했었고, 투발루라든지 방글라데시라든지 지금도 기후위기 때문에 국가적인 재난을 많이 겪고 있는 나라에서는 우리는 지금도 견디기 힘든데 2도까지 두는 건 말이 안 맞다. 1.5도, 오히려 그거보다 훨씬 더 낮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이 IPCC의 1.5도 보고서가 나왔고요. 이 보고서에 보면은 1.5도일 때 일어나는 일들, 2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2도는 너무나 높은 위험, 2도까지 올라가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도에서 안정화시켜야 된다. 여기서 막아야 된다라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1.5도에서 막아보자라는
이런 합의가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그럼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 우리가 1.5도에서 막기로 했어. 1.5도에서 막으려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로 노력해야 되는 거지? 라고 했을 때 등장하는 용어가 바로 탄소 중립이라는 용어입니다. 1.5도, 1.5도 이하로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막아내기까지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탄소 중립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 보고서에는 두 개의 그래프가 나옵니다. 하나는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1.5도가 마지노선이라고 하는데 그건 언제쯤 도달하게 되는 거냐? 이 보고서에서는, IPCC 보고서는 지금 속도대로 가면은 2030년에서 52년 사이에, 그래서 쭉 온도 상승의 추이를 보면은 2040년을 전후로 1.5도에 도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우리에게 별로 많지 않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은 그래, 1.5도에서 우리 생존을 위해서 한번 노력해 보겠어. 그때 우리가 얼마만큼을 줄여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표가 이 그래프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탄소 중립입니다. 전 세계의 배출량이 끝간데 없이 늘어나다가 2020년을 기점으로 바닥을 치는 겁니다. 넷제로, 순배출 제로라고 해서 더 이상 대기 중에 추가로 탄소 배출을 더하지 않는 겁니다. 이 얘기는 이런 거죠. 최소한 줄이고 이만큼이라도 배출되면은 대기 중에 더한 거잖아요. 그럼 이 더한 거를 나무가 CO2를 흡수해 가지고 플러스 된 걸 마이너스 시키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돼서 순수하게 배출된 총량을 제로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순배출 제로라고 하지만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면은 배출하지 않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온실가스의 대부분이 석유와 석탄가스와 같은 화석에너지, 특히 이산화탄소는 화석에너지 연소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탄소 중립이라는 것은 2050년, 그러니까 앞으로 30년 안에 석유, 석탄, 가스를 안 쓰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말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30년 안에 그렇게 만들려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석탄 발전소 다 문 닫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우리나라 국민 2.14명당 차 한 대씩 가지고 있거든요. 그 거칠게 얘기하면 2명당 차 한 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30년 안에 그 차량 대수를 확 줄이고 그렇게 달리는 차량의 대부분은 전기차든 다른 차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내연기관 차량이 달리면 안 되는 거예요. 30년 안에. 자, 내연기관 차량 제로라는 거는 주유소가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주유소가 사라지고 기존에 지금 내연기관을 정비하는 그런 이 정비 업체들도 전기차 정비라든지 이런 걸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30년 안에 엄청난 사회 구조의 변화가 일어나야지 가능한 그래프입니다. 여러분도 저걸 딱 보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드세요? 첫 번째 질문, 저게 가능해? 다들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를 묻습니다. 그러면 불가능하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걸 안 해야 될까요? 저는 우리가 1.5도 기후위기라는 파국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더 빨리 저 체계로 가기 위해서 지금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저 보고서가 2018년도에 나왔는데요. 저 보고서의 내용을 지금 전 세계의 120여 개 국가들이 탄소 중립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이 추이를 한국 정부도 지난해 10월 달에 탄소 중립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1년도에는 한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 미국 주요한 경제 대국들은 다 탄소 중립을 결정한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거는 저 엄청난 작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질문이 남았죠. 자, 그랬을 때 탄소 중립을 가장 먼저 치고 나간 대륙은 유럽연합입니다. 유럽연합은 2019년도 12월 달에, 그러니까 가장 먼저 약 1년 전부터
1년이 어디 있습니까? 훨씬 1년보다 더 빠르게 탄소 중립을 결정을 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유럽의 전략은 탄소 국경 조정이라든지 탄소 발자국. 자, 이건 뭐냐면은 탄소를 많이 배출하고 물건을 생산하는 행위에 대해서 그에 따라서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온실가스 감축 규제가 강하니까 유럽연합에 있는 기업들은 온실가스를 줄이면서 물건을 만들 테고 해외에서 수입되는 물건들은 그에 상응하는 탄소 감축 노력을 덜하고 만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유럽연합의 이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해외에서 수입되는 물건이 그 물건 생산 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만큼에 대해서 비용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탄소 국경 조정을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럽연합은 2024년도부터는 배터리에 탄소 발자국을 부착하는 것을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요즘 전기차가 잘 나가다 보니까 배터리 생산을 많이 하는데요. 이 배터리를 생산할 때 탄소가 얼마나 배출됐는지를 묻고 따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물건을 생산할 때 그 물건의 생산 과정에서 배출한 탄소 배출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뭘까요? 바로 에너지입니다. 만약 석탄 발전소로 배터리를 만들게 되면 탄소 발자국이 높아지겠죠. 태양광으로 만들면은 다를 겁니다. 자, 이 얘기는 이제 탄소 중립으로 가는 국제사회에서는 물건을 생산하거나 무역 활동을 할 때 그 활동에 기반을 둔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인지를 묻고 따지는 시대로 가게 된 거죠. 그랬을 때 우리나라는 세계 7위의 무역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고 대표적으로 한국이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까지의 우리나라의 무역과 에너지의 정책의 관계는 이런 거였습니다. 값싼 전기와 값싼 에너지를 풍부하게 생산해서 그 값싼 에너지를 기반으로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경쟁력을 가지고 물건을 팔아왔습니다. 그런데 탄소 중립 사회에는 게임의 룰이 바뀌게 되는 거죠. 값싼 에너지가 문제가 아니라 탄소를 배출하지 않은 에너지를 가지고 물건을 생산해서 탄소 발자국을 줄여서 수출해야 되는 사회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상황을 주도하고 있는 게 유럽연합이라면은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파리협정에 복귀하자마자 또 1월 달에 행정명령으로 연방정부 내의 석유가스 채굴 금지,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연방정부 차량은 전기차, 수소차로 바꾸고 풍력 발전을 지금 계획보다 2배를 확대한다라는 계획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온실가스를 줄입시다라는 그 말이 제도화로 연결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기후위기 대응은 환경 문제를 넘어서 경제와 통상, 산업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탄소 통상 시대, 탄소 국경 조정, 탄소 발자국, 탄소세 얘기가 나오는데요.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 순수출국입니다. 왜냐하면 물건을 생산해서 해외에 수출할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물건 안에 탄소가 내재되어서 수출됩니다. 왜냐? 우리가 물건을 만들 때 사용하는 에너지에서 화석 에너지 비중이 높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전력 중에 석탄 발전 비중이 40%입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전기를 써서 물건을 만들게 되면은 석탄이 내재돼서 해외로 수출되는 거죠. 자, 탄소가 중요한 통상수단의 장벽이든 또 기준이 되는 시대에서 한국과 같은 에너지에서의 탄소 비중이 높다라는 것은 결코 괜찮은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재생 가능 에너지 비중이 꼴찌인 거죠. 그래서 이 변화는 탄소 중립 시대에 한국도 빠르게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주요 국가들의 배출량 추이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보면은 영국 같은 경우에는 90년 배출량에 비해서 2018년도에 42%를 여러분 줄였습니다. 42%를 줄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후 악당이라고 미국 비판 많이 했지만 미국도 90년 대비 2018년도에 4% 정도 늘어났습니다. 한국은 어떤가요? 90년 대비 2018년도에 보면은 149%가 증가했습니다. 자, 이 얘기는 한국이 그동안 기후위기에 대응해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일에 거의 행동하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러는 사이에 탄소 국경 조정, 탄소 발자국, RE100, 탄소세 이런 탄소를 기준으로 대기 중에 기후위기를 일으키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제도적인 기반은 하나하나씩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올해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지구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는 한국에서 기후위기와 녹색성장을 가지고 회의가 열립니다. 6월에는 G7, 10월 달에는 G20, 그리고 11월 달에 영국에서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립니다. 자, 저는 지난주 4월 22일 기후정상회담에서 도대체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까라고 지켜봤는데요. 그동안 우리는 이제 우리 탄소 중립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번 회의에서는 자, 탄소 중립은 우리가 함께 가는 길이고 2030년까지 지금부터 10년 안에 사실은 지금부터 10년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10년 안에 뭘 할 것인지 목표를 내세요. 그런데 지난해 파리 협약에 따라서 낸 국가별 목표를 봤더니 이건 거의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이 2도에서 3도 경로에 있다. 1.5도하고는 너무 거리가 머니까 자, 30년 목표 이걸로 안 되니까 더 내세요 라고 한 거였어요. 미국이 회의를 주최했으니까 이렇게 사람들을 불러 모을 때는 자기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감축 목표량을 봤더니 원래는 26에서 28% 줄이는 거였는데 2030년까지 50에서 52%를 줄이겠다고 얘기했어요. 2030년까지의 목표를 2배를 높인 겁니다. 자, 원래 영국하고 유럽연합은 이번 회의 이전부터 우리 원래 40% 줄이는 건데 55%로 줄이겠어 라고 돼 있었고, 아까 영국은 약 40%대로 줄인 거 보셨죠? 이미 줄인 상태에서 우리는 68%까지 줄일게. 그리고 35년도에는 78%로 줄이겠어 라고 목표치를 끌어올린 상황입니다. 제가 더 놀랐던 거는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은 원래 26% 줄인다고 했거든요. 이걸 무려 20%를 높여가지고 46%를 줄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주요 국가들이 2030년의 목표를 얘기하고 있을 때 한국은 아직 우리 2050년 탄소 중립 로드맵을 만들고 있고 연내에, 그러니까 이번 연도 내에 2021년도 안에 한국의 2030년 목표를 얼마만큼 올릴 것인지를 발표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4월 22일을 기점으로 인류의 기후위기 대응 속도는 2050년 탄소 중립에서 그게 아니라 한 단계 더 당겨져서 2030년의 목표로 당겨졌고요. 그런데 시점만 당겨진 게 아니라 목표치도 2배 가까이 높이는 방향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에게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11월 달에 그 영국에서 캅 회의가 끝나게 되면은 국제사회는 어디를 향해 달려간다? 2023년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자, 2023년은 어떤 연도냐? 이번에 만든 목표를 실제로 달성했는지 안 했는지를 이행 점검하는 회의입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열리는 이 기후변화 회의는 한국에서 열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국이 이 중요한 회의를 주최하면서 감축 목표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또 실행도 제대로 못한다면 이거는 엄청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런 사이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탄소 국경 조정 2023년, 탄소 발자국 2024년, 그리고 G20 국가들이
화석 연료 보조금을 폐지하겠다라고 시점으로 잡고 있는 게 2025년. 그리고 유엔 사무총장이 OECD 국가들은 지금 기후위기 속도를 감안하면은 석탄 발전소를 2030년까지는 다 폐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가요? 이 우리가 얘기했던 큰 결정을 내려야 되는 시점들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완전 우리 눈앞에 막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은 1.5도 IPCC가 1.5도에서 안정화하려면은 2050년도에는 탄소 중립, 2030년까지는 2010년 대비 45% 줄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각각의 나라들이 수치를 본 걸 보면은 45%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영국, 미국, EU 여기는 45%를 충족했고 일본이 살짝 42%, 캐나다가 41%. 자, 이런 변화의 추세 속에서 있다라는 거고요. 자, 이번에 일본이 낸 이 목표치입니다. 원래 일본은 지난해까지 여러분, 지난해까지 요 경로였습니다. 원래 탄소 중립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지난해 10월 달에 일본이 발표를 했으니까 6개월 만에 일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이 경로로 바뀐 겁니다. 자, 이웃의 우리와 경쟁 관계에 있고 그리고 산업 부분의 비중도 매우 높은 일본이 6개월 만에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들, 그리고 이들은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목표를 상향할 수 있었는지 이런 것들 봐야 된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남은, 우리 지금 4월이잖아요. 11월까지 제출한다고 치면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2050년 탄소 중립 사회와 동시에 앞으로 10년 동안, 그런데 또 10년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쵸? 벌써 한 9년 이제 6개월 정도 남은 기간 동안 뭘 할 것인지를 빨리 얘기하기 시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속에서 한국은 준비 정도가 지금도 늦어 있죠. 왜냐하면 다른 나라는 2030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우리 아직 2050년에 머물러 있잖아요. 탄소 중립에. 그 속에서 한국은 무역 의존도가 높고 제조업 비중이 매우 높으면서 또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7위, 이산화탄소 배출량 온실가스 배출량은 11위, 이산화탄소는 7위, 그리고 전력 중에 석탄 발전 비중은 40%, 그리고 재생가능 에너지 비중은 지금 5%대로 OECD 국가 중에 최하위입니다. 자, 에너지는 인프라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바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시간을 늦추면 늦출수록 이 변화하는 시스템에 적응하기 어렵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빠른 변화가 필요하고요. 자, 이게 우리가 만들어가는 이 그래프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7억 톤 배출하고 있는데요. 이 7억 톤을 30년 안에 전력, 산업, 건물, 수송, 폐기물 분야를 어떻게 줄여갈 것인지 이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국제사회 논의 시점이 2030년으로 당겨졌거든요. 자, 2030년에 우리의 감축 목표량은 5억 3,600만 톤입니다. 자, 이거는 2017년 대비 24.4% 줄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일본이 약 20%를 높였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한국도 지금 536이 아니라 더 줄여야 됩니다. 이걸 더 줄이려면은 또 각각의 시나리오가 또 구체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걸 이렇게 끌어내리기 위해서 전력과 산업과 건물과 수송과 폐기물을 어떻게 바꿔야 될지, 나무는 또 얼마나 심어야 될지, 이런 논의들을 빠르게 진행해야 되는 게 우리가 놓여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런 탄소 중립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공무원분들이나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거는 이번 정부에서 탄소 중립 하려고 하는 거고 다음 정부가 들어서면은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후위기가 심해졌고 이건 한 국가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방향을 만들어가고 있고 그에 따라서 2050년 탄소 중립과 2010
10년 대비 절반 가까이는 줄여야 된다라는 국제적인 방향 설정이 돼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제 국제사회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그리고 그걸 우리 줄일게요 정도가 아니라 탄소 발자국, 탄소 국경 조정, 탄소세 이런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실제 무역과 경제 시스템에 작동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정부가 들어온다고 해서 이건 우리 안 해 라고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한국 정부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우리 그 얘기 하잖아요. 기후위기에 둔감한 인류를 빗대어서 서서히 끓는 물속에 개구리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미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깨어나는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인식하는 개구리 그리고 탄소 중립 그리고 10년 안에 절반을 줄이는 감축하는 개구리 그리고 제가 또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는 기후위기는 심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응하는 개구리 인식, 감축, 적응 이 세 가지를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게 저도 여러분 탄소 중립이 그림이 잘 그려지지가 않아서 독일에서 그리고 있는 탄소 중립 시나리오입니다. 여기 보면은 독일이 8억 5,800만 톤을 배출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7억 200만 톤 정도를 배출하고 있는데요. 배출량이 좀 뭐 비슷하다 치고 여기는 중간 지점인 2030년까지 65% 줄이는 것으로 시나리오를 잡고 그리고 2050년에 제로까지 갑니다. 자, 그러면 쭉쭉 줄여가야겠죠. 어디서 줄이냐 봤더니 에너지 분야 당연히 석탄을 대폭 감축하는 방식으로 교통 분야는 전기차도 보급하지만 이 화물차를 전기화하는 거 그리고 공공교통과 도보, 자전거, 철도 이런 수단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산업 부분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산업 부분의 각각에서도 대책이 들어가고 건물 분야에서는 그린 리모델링 그리고 농업 분야에서는 비료도 줄이지만 가축수도 줄인다.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야에서는 앞 단위에서는 이 독일도 에너지 분야가 초반에 많이 역할을 해주고요. 뒤로 가면 지금부터 기술이 만들어져서 산업 부분, 에너지 부분, 교통 부분, 또 빌딩, 그리고 농업 이렇게 차곡차곡 만들어 가더라고요. 자, 올해 우리 정부도 이런 로드맵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올해 연말이 되면 우리 정부의 이 똑같은 그림이 그려질 거고 그때는 여러분께서도 탄소 중립 뭐야? 라고 했을 때 한눈에 이렇게 한국 사회는 탄소 중립으로 갈 거야 라는 그림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불편하지만 직면해야 될 이 질문들에 답을 해야 돼요. 보통 사람들에게 비용을 부담하고 여러분 우리가 좀 고통스러운 시기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고 정치인이나 뭐 시장님 뭐 이런 분들도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냐면 힘들다라고 하는 얘기를 요즘 사회에 누가 듣고 싶어 하겠습니까? 하지만 기후 문제, 기후 위기의 파국을 우리가 맞이하지 않으려면은 불편하지만 우리가 직면해야 될 이 질문들을 다음 사람한테 넘기면 안 되고 지금 해야 돼요. 그리고 시간의 한정이 있는 거예요. 10년 안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그리고 30년 안에 뭘 해야 되는지 그랬을 때 이런 질문들 탄소 중립 기후위기 대응하려면은 석탄 발전소 모두 폐쇄해야 됩니다. 에너지 효율, 재생 가능 에너지 늘어나야 됩니다. 건물 리모델링 해야 되고요. 시멘트, 플라스틱, 철강 산업에서도 탈탄소화를 해야 합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리고 전기차로 전환하지만 당연히 공공교통도 확대해야 됩니다. 항공하고 선박, 엄청난 CO2 배출원입니다. 이것도 탈탄소화를 해야 되고요. 산림 파괴를 중단해야 됩니다. 토양을 회복해야 하고 식품 폐기물을 줄이고 육식을 줄이고 채식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자, 이걸 다 해야 돼? 이거 엄청난 일이잖아. 쉽잖아요. 근데 이걸 하지 않으면 어떻게 탄소 중립 사회로 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 여러분, 한국의 내연기관 생산 판매 금지 연도 언제로 해야 되죠? 우리나라에 석탄 발전소 60개 있는데 이거 언제 다 문 닫아야 되죠? 채식, 나는 육식파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한테 육식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득하면서 채식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또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일자리 늘어나야죠. 그런데 탄소 중립 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일자리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실업 문제, 어떤 대안을 만들어야 될까요? 자, 지금 우리가 어린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하고 있는 교육, 지금 방금 말씀드린 탄소 중립이라는 이 엄청난 변화에 발맞춰서 교육하고 있나요? 기후위기 시대의 한중간을 살아갈 그 세대들에게 우리는 제대로 된 정보와 내용을 전달하고 있나요? 그리고 그렇다면 앞으로 세금 체계는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에너지 요금은 또 어떻게 하죠? 우리는 지금의 전기요금 이 수준을 그대로 내년, 후내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저는 탄소 중립 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솔직함과 직면함이라고 생각해요. 탄소 중립 사회가 고통 없이 그냥 달성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동안 지금처럼 엄청나게 탄소를 많이 배출해 오면서 살았던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익숙한 것들과 결별하지 않으면은 도저히 만들기가 불가능한 게 탄소 중립 사회입니다. 그래서 정말 다음 사람에게 넘기면 안 됩니다.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답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해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사실 2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는 미세먼지 때문에 난리였습니다. 그랬던 것이 이제는 미세먼지보다 더 큰 기후위기라는 이 위기에 직면해서 문제를 풀어가야 되고 탄소 중립 이야기가 나오고 2030년 목표가 나왔는데요. 지난해 국가기후환경회의는 500명의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아까 불편하지만 직면해야 될 질문들에 대해서 수기 과정을 거쳐가지고 답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500명의 시민들이 한국이 탄소 중립을 하게 되면은 2040년도 이전에 석탄 발전소 제로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자, 2040년이면 앞으로 19년 절반 정도가 남았습니다. 우리나라 석탄 발전소 60개입니다. 자, 이걸 다 제로로 만들어야 돼요. 석탄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40%입니다. 자, 그럼 그만큼의 에너지 소비를 줄여야 되고 석탄 발전소 빠지는 대신에 재생 가능 에너지를 늘려야 되고 우리 지역에서 필요한 전기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시스템이 전환되지 않으면 어떻게 20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40% 우리나라가 사용하는 전력 40%를 뺄 수 있겠습니까? 이건 우리가 몸으로 느껴야 되는 변화의 감각이거든요. 우리가 어느 정도 움직여야 된다라는 것들을 저는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시민들은 2035년에서 40년 사이에는 이제 내연기관 차량 생산 판매 금지해야 된다. 자, 그러면 내연기관 차량을 생산 판매 금지하게 되면은 그에 따른 일자리 충격이 있을 겁니다. 완성차를 판매하는 대기업보다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거고요. 내연기관 차량이 판매가 안 되면은 주유소라든지 정비 일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연속적으로 영향을 받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건 당신들이 알아서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계획을 세워가지고 안전망을 갖춰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고 실제로 지난해에 대구에 있는 흑자 기업 하나가 문을 닫았습니다. 여기가 바로 내연기관에 들어가는 벨트를 납품하는 회사였습니다. 굳이 이 기업을 갖고 있는 이 펀드로서는 중국 공장이 있고 한국 공장이 있으면은 그냥 결정해서 한국 공장 문 닫기로 한 겁니다. 저는 우리가 탄소 중립 사회, 기후위기 대응, 기후위기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지난해 장마를 경험했던 것처럼 각종 재난으로 다가와서 우리에게 피해를 입히겠지만 또 동시에 탄소 중립 사회로 가는 국제사회의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는 아직 탄소 못 줄인다 라고 견디기만 했을 때는 오히려 이런 관련한 업체들에서는
대비를 하지 못하고 경제적인 것이나 일자리 충격이 덜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2017년도에 당진에 석탄발전소를 지을 거냐 말 거냐, 삼척에 지을 거냐 말 거냐. 당진은 지역 주민들과 시민들이 그리고 시장님이 완전히 우리 더 이상 석탄 못 받는다 라고 하면서 2기의 석탄발전소를 백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스발전소로 바꾸게 되죠. 그리고 그 일대는 이렇게 태양광 부지가 되게 됩니다. 여기 삼척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파워가 그냥 우리는 석탄발전소 지어도 수익 낼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공사를 시작합니다. 지금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제사회는 그리고 국내에서도 2040년 이전에 모든 석탄발전소 폐쇄 얘기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OECD 국가들은 2030년에 폐쇄하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은행들이 좌초자산이라고 해서 투자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건 이미 세상이 탄소를 더 이상 많이 배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한국도 2050년 탄소 중립, 2030년 목표 상향을 하려면은 신규 석탄 발전소를 짓고 있던 것도 결정할 수밖에 없는 특히 삼척 같은 경우에는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 속에서 정부도 지난해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50 탄소 중립 위원회가 출범을 하고요. 지금 국회에서는 이 탄소 중립을 이행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50년 로드맵을 만들고 지금 우리에게 닥친 일이죠. 2030년까지의 목표를 어떻게 상향할 거냐. 그리고 도대체 탄소 중립은 뭐냐? 알아야지 정책을 만들 텐데 탄소 중립이 뭔지를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이런 자리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기후위기 대응하면은 그거 환경부하고 산업부가 열심히 하면 돼.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여기 보시면은 지금 산업부, 국토부 같은 경우에는 건물 부분에 2050 탄소 중립 로드맵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수부 같은 경우에도 해양 수산 분야에 2050 탄소 중립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온실가스는 에너지가 사용되는 곳이라든지 다양한 형태로 곳곳에서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전 사회가 함께 나서야겠죠. 그래서 환경부, 이전까지 기후위기 대응은 환경부하고 산업부, 국토부만 했던 것이 탄소 중립 논의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각각의 부처들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자료를 보면은 행안부가 회의를 해요. 행안부가 무슨 회의를 하느냐? 지방정부의 2050 탄소 중립 정책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이냐 회의를 하는 거죠. 저는 이제 우리가 신발을 신었다고 생각합니다. 신발을 신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되는 일 같아. 이제 아직 달려야 되잖아요. 이제 빨리 달리기 시작해야 되는데 이거 마라톤인 줄 알았는데 2030년까지 탄소 중립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마라톤이 아닌 거예요. 갑자기 2030년으로 당겨졌어요. 30년까지 뭐 할 건지 요때까지 뛰어야 돼. 앞으로도 더 뛰겠지만. 그런데 또 올해가 지나고 나면은 30년까지 줄이기로 한 거 2023년까지 숙제 검사할 거야. 너네 진짜 줄였어 안 줄였어? 그래서 점점 더 전력 질주를 막 마라톤인 줄 알았는데 엄청 단거리 100m 달리기가 되는 상황으로 저는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문제는 우리는 지금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자력으로 줄여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출 피크가 2018년입니다. 여러분 2018년도 폭염 기억나시죠? 그때 엄청 더워가지고 이 배출량이 완전 막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도에 저희가 떨어졌어요. 7억 2천만 톤에서 7억 200만 톤으로 떨어졌거든요. 근데 2020년도는 또 떨어졌을 것 같아요. 뭐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경제에 영향을 미쳤거든요. 근데 여전히 한국은 기후변화 대응지수 58개국 중에 50등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50등이야? 우리 노력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했더니 너네 재생에너지 비중 낮잖아. 에너지 다소비 산업 구조고
1인당 배출량 너무 높아. 그리고 에너지 정책에서 변화가 안 보여. 우리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분야, 특히 전기를 계속해서 이렇게 써도 되는가? 앞으로도 전기차가 되면은 전기 소비량이 늘어나는데, 그래서 한국에서 나오는 전기차는 이 비중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해외에서 전기차로 간다고 했을 때는 재생 가능 에너지 기반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지금 5%대잖아요. 이대로는 한국에서 생산한 물건이 탄소 배출을 순수하게 탄소를 순수출하는 상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야, 너네 탄소 많이 배출하고 만든 그런 물건 우리 안 해. 안 그러면 너네 세금 매기든지. 그래서 이제는 정말 에너지 정책이 변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중앙 집중식이었다면은 지역에서 재생 가능 에너지 또는 수요 관리를 통해 가지고 지역 분산형으로 에너지 생산과 소비 시스템이 갈 수 있도록 지금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도 계획을 세웠습니다. 2025년까지 충북 재생가능 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도 세우고요. 그리고 분산 전원 발전 비중 이런 거 세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지역 에너지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올해 충북도 탄소 중립 계획을 세웁니다. 올해 우리나라 전체로도 탄소 중립 계획이 세워지지만 광역 지자체들도 탄소 중립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 우리도 각각의 지자체들도 탄소 중립 계획을 세워야죠. 청주도 탄소 중립 계획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런 작업들이 진행이 될 거고요. 이건 지난 3월 달에 이제 환경부가 탄소 중립을 위한 10대 과제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산업 부분을 바꾸고 그리고 교통 부분을 바꿔야겠죠. 그리고 도시와 국토를 탄소 중립 도시로 만들어 가야 될 거고요. 그 속에서 사라지는 일자리에 대한 대책도 만들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저는 중요한 게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가에 대한 인식입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구나. 우리가 지금 기후위기 대응 너무 안 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사람들은 2030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2050년 계획 수립하고 있는 정도구나. 우리 그러면 빨리 운동화 신고 신발끈 매고 같이 달려야지. 자, 이런 준비 태세 갖추는 거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얘기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기재부 같은 경우에는 기후대응 기금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금의 규모가 엄청나게 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바꾸는데도 교육을 하는데도 사람이 행동하고 제도를 만드는데도 다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기후위기를 걱정만 했지 예산을 투입하고 사람을 키워가지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를 인식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지금 기후위기 대응 기금 마련하고 있는 거, 그리고 모든 행위가 탄소 중립의 핵심이 뭡니까? 온실가스 감축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품의 배터리의 탄소 발자국도 이 배터리 만들 때 탄소가 얼마만큼 배출되는지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다 뭘까요? 통계하고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국가 전체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데이터, 우리 충청북도의 데이터, 충북의 데이터에서 우리 청주시의 데이터, 청주시도 각각의 작은 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구별 데이터 하나하나가 데이터로 만들어져야 되고, 기업 활동에 이전에 이 물건 생산할 때 탄소 배출이 얼마 되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지금은 안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탄소를 배출하면 안 되기 때문에, 기후위기 대응하려면. 그래서 지금 저는 우리가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지금 가장 단기간에 많이 보강돼야 될 인력이 바로 탄소종합정보연구센터입니다. 우리 청주에도 그렇고 충북에도 그렇고 탄소 배출량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고 줄이기 위해서 정책 만들고 하는 그런 수많은 인력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제일 안 돼 있는 게 일을 할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인력을 안 키워놨어요. 그래서 이런 인력을 지자체도 빨리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 일이 너무 많지만
한 6가지만 정리해 보라고 한다면은 첫 번째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거는 어떤 정부가 들어선다고 해서 우리 탄소 중립 안 해! 라고 할 수 있는 성질의 내용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모든 것을 뒤흔들게 될 겁니다. 나오미 클라인이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고 그랬잖아요. 기후위기 대응을 중심으로 국제사회는 완전히 판이 바뀝니다. 이 바뀌는 판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산업, 에너지, 건물, 수송, 농축산업. 아까 독일 그림 보셨잖아요. 그게 그래프가 그렇게 가려면요. 모든 부처에 야, 이거 최우선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돼. 라고 이게 중요하다는 우선순위의 원칙이 명시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다음 세 번째는 이거는 당연히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하지만 시민들의 캠페인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법도 만들어져야 되고 제도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늘어나는 일자리 만들어 놔야 됩니다. 온실가스 줄이고 재생가능 에너지, 에너지 효율, 일자리 만들어야겠죠.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없어지거나 충격받을 일자리들이 더 많습니다.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세워야 될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에너지 전환입니다. 한국의 전기 요금 체계와 전력 시스템으로서는 절대로 탄소 중립 사회 못 만듭니다. 제도를 바꿔야 될 거고요. 그리고 금융,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람과 시간과 이 자금이라는 이 자산들을 탄소 중립 사회로 갈 수 있도록, 그것으로 갈 수 있도록 재편해야 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지자체의 역할입니다. 제가 도봉구 자료를 보면서 매우 재밌었는데요. 저도 2050년 탄소 중립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2050년 탄소 중립 사회가 감이 잡히십니까? 저도 안 잡힙니다. 그래서 도봉구는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라고 그림을 그린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청주 시민들하고도 같이 시민들이 같이 고민하고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지 그게 바로 우리가 가는 사회인 것 같아요. 아무리 뭐가 사라집니다, 뭐가 바뀝니다 하더라도 막 저처럼 사라지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은 2050년에도 그냥 너무 온실가스만으로 얘기하지 마라. 우리가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도 살기 좋은 청주의 미래와 더 안전한 사회에 대한 꿈을 그릴 수 있다. 도대체 2050년은 어떤 사회여야 하지? 나아가서 2030년은 어떤 사회로 우리가 바뀌었어야 됐지? 이런 얘기들을 같이 그려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놀란데요, 여러분. 핀란드의 오슬로라는 도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95% 줄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기가 어떠냐면은 오슬로라는 도시의 1년 예산이 있잖아요. 첫 번째는 올해 온실가스 얼마 줄일 거다. 감축량을 딱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감축량이 딱 나오면은 부처별로 야 너네들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과 거기에 대한 비용을 가지고 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공무원들이 열심히 저 목표를 달성하려면은 에너지 분야는 이렇고요. 교통은 이렇고요. 돈은 얼마 듭니다. 이렇게 가지고 올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반영해서 예산을 배정하는 겁니다.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실제 감축 목표 결정, 감축 수단과 거기에 드는 비용 결정, 거기에 따라서 예산 배정. 우리는 늘 그래요. 기후 대응 계획 수립하거든요. 수립하면은 그걸 실행하겠다라는 계획들이 쫙 있습니다. 근데 예산 계획은 없습니다. 예산 계획은 없으니 그게 실행으로 안 되는 거죠. 여기는 감축 목표량을 중심으로 지자체의 예산을 수립하고 그것을 예산에 배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표가 달성이 되는 거죠. 저는 이게 정말 깔끔하다. 우리도 정말 여러 제도가 있지만 진짜 온실가스 줄이겠다라고 작정하면은 이게 이렇게 가야지 줄일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핀란드도 이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만들어지겠죠.
거기에는 기술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기술만 동동 떠다니는 게 아니라 그 기술을 만들어내고 개선하는데 누가 참여한다? 시민들이 직접 개입합니다. 그래서 야 이거는 현실적으로는 되는 것 같은데 기술로는 뭐 말이 되는 것 같은데 현실에서는 작동 안 해. 왜냐하면 이런 이유 때문에. 이게 어떤 건지 아시겠죠? 탁상에서 나오는 아이디어가 아니라 실제 작동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드는데 시민들이 함께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너무 기술 만능적인 게 많아요. 한국의 스마트 시티는 도대체 무슨 스마트 시티냐? 거기에 오히려 에너지, 디지털 기술 많이 들어가가지고 한국의 스마트 시티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나는 것 같더라. 이런 얘기도 하시거든요. 실제 이제 스마트 시티는 기후위기에 대응해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면서도 사람들이 살기 편한 도시여야 된다라는 거죠. 자, 파리 시장님, 지난해 재선하셨습니다. 무려 공약이 주차장 6만 개를 없앤다라고 공약을 하고 당선이 되셨어요. 우리 내년에 이제 지방선거 또 있을 텐데, 우리는 매번 선거 때마다 가장 많은 또 요구사항이 주차장 늘려달라라는 거였어요. 우리나라 지금 자동차 등록 대수가 2,400만 대를 넘어서서 인구 2.14명당 차 한 대씩 갖고 있습니다. 자, 이 대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탄소 중립 사회로 갈 수 있을까요? 내연기관 차량을 방향 전환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파리는 15분 도시, 사람이 살고 있는 주거 공간으로부터 걸어서 또는 자전거로 15분 안에 병원에 가고 일하러 가고 학교에 가고 식료품점에 가고 놀러 가고, 굳이 자동차를 타고 파리 시내를 몇 시간씩 몇 분씩 타지 않아도 되는 그런 도시를 만들겠다라는 게 파리의 15분 도시입니다. 자, 이거는 지난해 서울시가 짠 서울시 그린 뉴딜에 들어가는 탄소 중립 로드맵입니다. 저는 좀 놀랍다고 생각되는 게 2년 사이에 그래프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탄소 배출량이 기본적으로 늘어날 텐데 여기서 요만큼 줄여야지, 이게 BAU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2년 전부터 탄소 중립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는 배출 전망치 이런 게 아니라 일단 방점을 여기에 찍고 시작을 합니다. 자,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가려면은 우리가 이게 건물, 이게 교통 수송 분야고, 이게 폐기물 분야네. 요거는 이만큼을 흡수하려면 도대체 나무를 얼마를 심어야 되는 거냐?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거 되게 놀라운 거예요. 방점을 찍어 놓고 저기에 가려면은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지 저기에 갈 수 있을지, 이렇게 계획을 세우게 됐고, 그래서 그린 빌딩, 모빌리티, 숲, 에너지, 리사이클, 이렇게 계획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숫자가 나오기 시작하죠. 각각의 얼마를. 그리고 경로, 2005년, 2030년, 40년, 2050년, 이렇게. 이런 게 그림으로, 그리고 경로를 보여주는 작업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기후위기에 관심 있는 청주 시민들도 도대체 탄소 중립이 뭐야? 어떤 경로로 가야 되는 거야? 그림이 안 그려지실 거예요. 근데 이런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고요. 자, 광주시의 탄소 중립 계획입니다. 광주는 놀라운 게 2045년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여러분 그래프가 어떻게 돼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도 우리 건물, 이거 수송, 이건 공공부문, 이건 산업부분, 이거는 수산부분, 그리고 이건 에너지 전환 부분, 이건 흡수원 부분. 이 그림이 이제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점점 더 경로와 이 그림이 그냥 나오지는 않겠죠. 모여서 회의하고 자료를 살펴보고 광주시의 배출량은 도대체 얼마야? 어디서 배출되는 거야? 산업이야? 건물이야? 아니면 시민들은 도대체 얼마를 배출하는 거지? 이런 거를 따져봐야지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리는 작업들이 진행돼야 되고, 그러면서 그림을 그리다 보면 아니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거 무슨 수로 이렇게 줄이는 거야? 어떻게 줄이지? 당연히 수단들을 찾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이렇게 바꾼다.
광주는 아주 단순하게 이 메시지를 뽑았어요. 여기 보면은 내가 사용하는 전기는 내가 만들어야 한다. 내가 쓰려면은 내가 만들자. 그래서 최근에 광주 시민 태양광 발전 협동조합 막 만들어지고 옥상 위에, 아파트 옥상 위에 태양광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들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 보면은 2045년 탄소 중립 도시 추진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져서 여기에 그림이 저는 매우 의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누가 참여하느냐? 광주시, 교육청, 그리고 광주에 있는 5개의 자치구, 시민단체, 유관기관, 기업, 그리고 대학. 그림을 되게 잘 그렸어요. 그런데 그림만 잘 그린 게 아니라 이걸 추진시키려고 회의를 엄청나게 했어요. 광주는 한 1년을 준비를 했거든요. 그리고 매주 수요일 아침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시의원, 공무원,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하면서 야, 이게 탄소 중립을 하려면은 이 정도 조직을 안 꾸리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이 탄소 중립 도시 추진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그려야 되고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저는 우리 지자체들이 사실은 권한도 없고 예산도 없고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떤 부분은 오히려 정부보다 먼저 선언하고 이끌어간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지난 6월 5일에 기초지자체, 우리 청주도 같이 참여해서 1.5도 상승을 억제하는 목표 설정하겠다. 6월 5일이면 곧 다가오는 환경의 날입니다. 그때 우리나라 226개 기초지자체가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대덕, 화성, 당진, 도봉구 먼저 이제 시민들하고 모여서 회의를 한 곳들은 윤곽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대덕구 같은 경우에 엄청 회의를 많이 했어요. 전문가, 시민단체 모여가지고 자문회의를 하고 1번부터 5번까지 전략을 만들어냈습니다. 화성시 같은 경우에도 화성은 경기도에서 우리나라 226개 지자체 중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1위입니다. 1위. 정말 1등인 거죠. 그럼 그만큼의 책임감을 느끼고 줄여야 되는 거죠. 근데 봤더니 화성시는 최근에 교통 분야, 화성이 엄청 넓이가 큰 지자체입니다. 그래서 교통 분야를 대대적으로 바꾸기로 하고 여기 보면은 무상 버스 시스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린 뉴딜을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당진은 우리나라에서 석탄 발전소가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면 석탄 발전소가 빠지겠죠. 빠지면은 일자리 충격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당진이 갖고 있는 시나리오는 우리는 석탄이 빠지는 만큼 재생 가능 에너지로 전환하면서 아리백, 기업들이 물건을 만들 때 100% 재생 가능 에너지를 조달해서 물건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산업단지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그린 뉴딜 정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각의 특징들이 있고요. 아까 제가 그 오슬로 얘기 드렸잖아요. 오슬로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정하고 거기에 맞춘 수단과 재정을 제출하게 하고 거기에 재정을 투입해 주는 방식으로 말 그대로 기후 예산제, 기후를 중심으로 예산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덕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그렇게는 못하지만 탄소 인지 예산 제도를 설계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덕구에 1년 예산을 수립할 때 그 예산이 탄소 배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미리 점검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대책을 수립해가지고 보완하는 방식으로 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빠른 거죠. 그리고 저는 이게 정말 재밌다고 생각했는데요. 이렇게 제도를 바꿔가는 동시에 10만 탄소 다이어터를 육성하고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실천만이 아니라 교육을 확대하겠다. 오늘 제가 하는 이런 교육을 꼭 받도록 하겠다라는 거. 그리고 에너지 카페라든지 포장지 없는 친환경 매장 확대하고 채식 특구. 대덕 구민이면은 5년 안에 주 1회 채식을 추진할 수 있도록 채식 특구를 만들고 그리고 구청사에 채식의 날 정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도화와 생활 실천을 같이 가는 전략을
대덕구는 짜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분야의 에너지 효율은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폭염과 한파에도 견디지만 건물에서 냉난방에 쓰는 에너지 자체를 줄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건물 에너지 효율화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안산은 우리나라에서 시민 햇빛발전협동조합이 가장 많은 곳이 또 안산입니다. 특히 도시의 공공건물 지붕 위에 엄청나게 활발하게 올려가지고 그것도 시민들이 출자를 하고 태양광 올리고 판매한 수익을 시민들에게, 조합원들에게도 돌려주고 심지어 사회공헌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4월 28일에는 기업 아리백뿐만 아니라 시민 아리백이 출범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기업들이 제품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를 100% 재생가능 에너지로 조달할 뿐만 아니라 저같이 많이 돌아다니는 저도 제가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100% 태양광으로 생산하는 것으로, 그러려면은 저도 베란다 태양광 저희 집에 달려 있고 또 태양광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태양광 발전에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시민들이 모이면은 나는 벌써 내가 쓰는 에너지는 탄소 중립했는걸? 이라고 하는 시민들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저는 제도 개선과 생활의 변화, 이게 서로 영향을 주면서 같이 가줘야지 인식이 바뀌고 사회가 바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제도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탄소 중립 이행 기본법이 통과가 되면 이런 제도들이 만들어집니다. 지역 에너지 산업 전환 연구, 그리고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여기가 바로 전환 과정에서 충격을 많이 받는 지역들은 뭐가 필요합니까? 대책이 필요한 거예요. 예, 아까 당진 같은 지역, 석탄 발전소 엄청 빠지는 지역, 이런 제도가 만들어지고 기후위기 대응 기금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청주도 기후위기 시대의 청주의 비전에 대한 내용들을 갖고 있어야지 이 기금으로 무엇을 할지를 정할 수 있잖아요. 이런 준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 청주의 탄소중립 계획을 수립하고 탄소중립위원회를 만들도록 되어 있고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지자체별로 구축이 될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어떤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될까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요? 이런 준비를 저는 지금부터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동시에 무엇보다 인식을 높이고 교육을 강화하는 것, 대학이 역할을 찾아주는 것, 그리고 이 탄소 중립에 필요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같이 키워내는 것,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저는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한국 사회에 여전히 지자체와 공무원들의 역할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공무원분들이 먼저 교육받는 거 진짜 중요하고요. 의회에서 같이 해주셔야 되고 전반적으로 시민들과 함께 해야 되는 거 맞고요. 그리고 계획을 만들어야 됩니다. 인력을 보강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 규모도 확대돼야 되고요. 무엇보다 우리 청주시 안에 위원회와 센터와 그걸 책임질 수 있는 책임제도화 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야지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한 요것도 중립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것도 신발 신고 운동화끈 매는 과정입니다. 운동화 안 신고 맨발로 달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시점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2050년 탄소 중립이면 여러분은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 초등학생이 중년이 됐을 때가 2050년입니다. 근데 저도 2050년 얘기 막 했는데 이제는 2050년이 아니라 2030년 더 당겨진 거죠. 지금 초등학생은 2100년까지 삽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살아갈 지구의 평균 기온은 1.5도에서 4도까지 선택지가 있는데 이건 언제 결정되느냐? 지금부터 우리가 10년 안에 뭘 하는가에 따라서 이 온도가 결정이 됩니다. 평균 기온이. 그래서 저는 지금의 우리의 역할이 너무나 크다. 그리고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은 더욱더 간절하다. 이분들은 앞으로 훨씬 더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결정은 누가 합니까? 그래서 저는 기후위기야말로 우리 사회에서 권한이 많은 사람들부터 정말 책임을 통감하고 움직여야 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